춤춘 건데. 시작. 어머님을 못 뵌 지가 6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만가로서 제가 프로그램 북한에 있을 때, 영국에 있을 때 이제 북한 정권에 몸담고 있을 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에서 살다가 22살에 동남아 북한 식당에 파견이 돼서 4년 동안 근무를 하고 2016년에 한국으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손님 중에 수혜 씨가 마음에 들어서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단골 손님 같은 거 생기지 않나요?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수혜 씨의 마음을 흔든 그 남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거의 신참 때 항상 허실에 올라가서 자려고 하면 언니들이 거참 언니들끼리 앉아서 막 얘기를 해요. 노래도 엄청 잘하고 너무 사람이 너무 좋대요. 따뜻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 그러지 근데 항상 방에 들어가 계셔서 제가 짬밥이 안 돼서 거기 방에 들어가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네. 안타까웠겠다. 근데 어느 날인가 방이 없어서 잠깐 홀에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보자 이참에 하고 슬쩍 밀차를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한번 이렇게 칸막이 너머로 이렇게 봤거든요. 진짜 거기 현지에 계시는 사람들보다 피부가 더 새까맣게 타셨어요. 피부가 더 새까맣게 타셨어요. 광이 넘어갈 줄 알았어. 도대체 저 사람 매력이 뭐야? 왜 저렇게 좋아하지? 이런.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최대상에 앉아. 예. 처음엔 그랬구나. 아니, 그래서 어떻게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침에 내려가서 예약판이라고 있는 칠판을 봐요. 나한테 오늘 내가 무슨 봉사를 해야 될지 다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렇게 색자가 딱 박혀 있고 그 옆에 내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게 서빙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이러시더라고요. 봉사원 지정이 되는 거예요? 예. 구나 지나가면서.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손을 이렇게 떨고 계시고 예. 이분이 왜 이렇게 이러시지? 그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릴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호흡만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좋았던지 365일 중에 370일 오는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 매일 출근했구나. 한 3개월쯤 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시계를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나 너랑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그래요 사귀자 이렇게 말을 못하는 나가지도 못하는데. 예. 근데도 직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우와. 안 될 사랑이니까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그냥 잘 대해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하루는 안 오신 거예요. 갑자기 안 오면 연이 궁금하지. 분명 8시만 되면 오던 사람인데 안 오니까 어떡해. 눈이 계속 정문을 향하는 맞아 이거야. 이거라니까. 어머 나 이 사람 너무 좋아하나 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드라마 대사야 뭐야.
저는 엄청 받기만 해갖고 이제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나도 모르게 오빠 똑 닮은 아기를 하나 가지고 싶다고 아기를 하나 가지고 싶다고 세다. 어머. 했는데 저는 진짜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 마음을 전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짜 이분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막 CCTV를 막 이렇게 돌아보면서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근데 제가 그 행동을 보고 진짜 와 진짜 너무 순수하다. 예. 귀엽다. 예, 이 사람 진짜 너무 순수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서로의 그 마음을 확인했고 네. 이제 깊은 관계가 됐는데 네. 어떻게 한국으로 가야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한 2년쯤 됐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한 20명인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빠가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빨리 지정봉사를 들어가라고 해갖고 막 허둥지둥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누구 가족이요? 막 이제 젊은 여성분들도 계시고 막 아기들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그 세련됐던 그 여성분이 막 메뉴판을 보면서 나를 힐끔 받다가 메뉴판 받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온 거예요? 와이프야? 아 설마 그러지 갑자기 마요. 오빠가 인사해 우리 엄마야 이러시는 거야? 어머니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예. 어머님이 그러면 수혜 씨 보러 간 거네. 그 예. 가족들이. 진지하게 오빠가 고민을 이제 털어놨더라고요. 북한 식당 애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한테 이제 가서 아빠 저 얘 만약에 데려오면 얘랑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도대체 어떤 애인지 우리 아들이 북한 가게 생겼는데 놀랬겠어. 내가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이러셔가지고 이제 상견례를 북한 식당에서 한 거네. 저는 저만 모르는 상견례인 거예요. 다음 날에 이제 어머니가 오빠랑 단둘이 오신 거예요. 예. 오셨는데 이제 처음에 저한테 그냥 아줌마가 이런 이제 영어를 쓰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아줌마한테 와. 그럼 아줌마가 잘 해줄게. 그러면서 내가 너희 집안에 죄 짓는 거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은 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그 따뜻함을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 엄마한테 와 이렇게 엄마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오라고 이제 엄마한테 오면 진짜 딸처럼 잘해주겠다고. 그 얘기 하는데 진짜 이거 배반하면 제가 천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우리 꼭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팔에서 팔찌 풀으셔가지고 내 손에 꼭 쥐어주시고 이제 꼭 만나기를 기도할게 하면서 이제 가셨거든요. 그 동남아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네. 어떻게 해서 탈출을 하게 되고 오게 된 겁니까? 저희 그 오빠가 저를 이제 데려오고 싶어서 한 행동이 납치였습니다. 공동체 작전이? 그 납치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제 발로 갔다고 이렇게 되면 저희 아빠 엄마는 진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갖고 납치 자작극을 벌린 거예요. 아, 맞아. 그게 안전해.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최종 날짜를 잡고 그 최종 날짜를 어떻게 잡았냐면 평양에 가기 한 3일 전에는 저희가 봉사를 못 내려와요.
봉사를 못 내려오고 갈 준비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연휴 때와 같이 막 보러 왔다고 이제 왔는데 그날 이제 오빠가 이게 마지막 봉사고 못 내려오겠구나를 알고 이제 조장한테 야, 쟤 평양에 가니까 무슨 선물이라도 사줘라 해서 돈을 엄청 쥐어준 거예요, 조장한테. 그러니까 이제 조장 입장에서는 아싸라비야, 이게 나한테 글러온 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정에도 없던 나를 갑자기 데리고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근데 쟤랑 시장 나갔다 올 거니까 니네 잘들 하고 있어 하고 나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나온 시점에 벌써 오빠는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아침 새벽부터. 이거 거의 도박인데. 오빠가 너 그러면 저장한테서 5m만 떨어져. 5m만 떨어지면 그냥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 얘기는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나간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 이제 그 얘기를 막 이제 하면서 갔는데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마음에 들어 하면서 막 이제 따라붙다가 이거 일단은 사주세요 해갖고 걔가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가면서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하면서 이제 그걸 집었어요. 집고 보니까 5m가 아니고 한 6m, 7m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좋았어. 그래갖고 탁 돌아섰는데 누가 내 손을 확 잡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저를 막 이제 데리고 제가 이제 한 50m를 뛰어가서 걔가 이제 저희 오빠 손에 제 손을 이제 이렇게 놔줬어요. 오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바로 국경을 넘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오빠가 이제 첩보 작전을 편 거죠. 앞에 차 5대를 동원해가지고 앞에 2대를 보내면서 앞에 전방을 주시하는 차예요. 걔네는 뒤에 2대가 따라오는 차는 뒤에서 누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지 감시하는 차고 그리고 이제 5대가 막 가서 국경 10분 전 거리에 딱 갔는데 어머 전화가 온 거예요. 오더니 오지 말라고. 너 경찰에다 이거 지금 포위됐다고. 경찰이 캐리어까지 다 뒤진다고 오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국경을 그 10분 남겨두고 저희가 이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데 이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일이 되자니까 오빠가 노트북을 가져가셔가지고 저희 위치를 다 이제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막 보내고 해서 지인분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무사히 이제 국경을 넘어갔고 바로 한국으로 왔어요. 그 감옥으로 가서 이런 코스를 온 게 아니라 예. 대박. 바다로 탈북하려면 특히나 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을 이 자리에 지금 모셨습니다. 종사자, 본인. 제작진이 무려 5년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실제로 머구리 옷을 보는 건 정말 처음인데 우리 또 선생님께서 혹시 그 북한에서도 머구리 일을 하신 건가요? 이제 저는 직업 잠수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그때 이제 중대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국가가 이제 쌀만 딱 주고 소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주질 못했어.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이제 한 중대장 업무의 한 90% 이상을 거기다 다 써야 될 때. 군인들이.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토지를 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부식을 다 알아서 해결해 보거라. 그런데 그 부업 농사를 하자고 보니까 비료 한 톨 없지. 그다음에 농기계 하나도 없지. 막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해상부업이라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적에는 이제 그 이깔나무라고 그런 나무가 좀 있거든요.
배 만들 수 있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배다가 군인들 한 4명 내보내서 그 해상 비옥 같은 거 처음에 건져 먹고 이거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좀 됐어요. 그게 좀 돼서 우리 사단 쪽으로 이제 10,000명 중에서 중대 단위에서는 우리 중대 하나 딱 영양실조 1명도 없어. 나는 이제 이 공병인데 그게 이제 공병이에요. 공군.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사 조종사들은 이제 거의 다 라디오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그걸 하나 구해서 집에서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KBS 제2라디오라고 아, 잡히는군요. 그 주파수가. 그게 평양 주파수 대학하고 똑같아요. 그저 한 0.1mm 차이에서 여기 한 평양이고 약간 그래도 다칠까 말까 하면 그저 평양 됐다가 이제 제2라디오 됐다 계속 왔다 갔다 거기. 예. 그걸 계속 들으면서 나는 이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뭔가 더 나은 슬로건을 가지고 사는 나라 같고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좀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탈북을 그때 계속 꿈꿨어요. 대박이다. 예. 선생님 혹시 와이프도 같이 오셨습니까? 아니. 아 예. 정말요? 와이프를 데려오는데 이제 한 10년 걸렸어요. 한 10년 걸렸어요. 왜? 그때부터 라디오 듣기 시작해서부터 와이프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가지 말자고 우리가 뭐 어디서 남순까지 가 살겠나. 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제대를 하고 그다음에 배를 잡았어 무조건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좀 컸어요. 그래서 어떨 땐 아들 학교도 안 보내고 데려나가 배를. 그러니까 아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배만 나간다면 불안하고 가를 딱 들고 와야 되겠나 뭐 하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시다. 야, 정말 다양한 탈북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가족은 이제 합의를 봤어요. 이제 네. 합의를 봤는데 이제 행동 계획을 짜야 돼. 행동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았어요. 4월 25일 날. 몇 년도? 2006년. 오케이. 네. 그래서 그날 이제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삿짐 때문에 이삿짐에 아니, 지금 몸만 와야지 지금 이삿짐을 가지고. 아니, 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삿짐 안 싣고 가면 안 가겠다. 아니, 몸만 오셔야지. 아니, 이삿짐 어떤 이삿짐? 뭐 장롱 이런 거요? 장롱은 못 싣고 장롱하고 김치떡만 못 싣고 다 실었어요. 우리 여기 국정원에 가서 이불 싸놓으니까 있지. 그 높은데 천정 가려고 이불만. 야. 그래서 이제 4월 25일 날 무조건 출발했어. 4월 25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빙빙 돌다 보니까 날이 거의 밝을 때 우리가 이제 휴전선 부근에 거의 다 왔어 거기까지. 그런데 연평도가 빨리 딱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건 아니에요. 왜? 저기서 발견하고 열당하면 우리 배에 따라잡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내가 돌렸어요. 북으로 돌리셨다고? 돌려가지고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또 다시 집 들어왔어요. 아니 그날은 실패지. 돌려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삿짐 또 밤에 다 날아다 또 집에다 다 넣고. 와. 나는 또 그 다음 날부터 또 평양에서 또 뭐 이 당비서 회의한다고 참가하라고 해가지고 또 평양 가고. 우와. 야,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달 평양 회의 갔다 와서 한 달 지났어요. 5월 24일 날 됐는데 안개가 쫙 뽀얗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2, 3일 동안 갈 수 있는 안개더라고 딱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이삿짐 갔다가 또 이삿짐 갔다가 또 아니 그러니까 이 집사람은 거짓이 세가지고 남두순 나와서 무슨 꽃집이 되겠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게 되면 어디 산기슭 밑에 물도락 나오는데 그런 데다 우리 음악 같은 거 치고. 그런 줄 알았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잡돌이를 한 거야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낮 1시에 딱 출발했어요. 그래서 쫙 나오면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눈이 밝아. 우리 집사람이 개마고원지대 사람들이 눈이 밝으면.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망 보고
큰아들은 이제 배가 또 목소리다 보니까 물이 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가만 계속 이 수범이라고 펌프 질리지. 그래서 물 붓고 막내는 이제 큰아들은 몇 살이에요 그때? 그래 17살, 17살. 막내는 몇 살? 14살. 14살은 뭐예요? 14살 땐 가는 이제 술 좀 먹이 났거든요. 왜요? 하라고. 왜 먹어요? 또 먹으려니까? 아, 끌렁끌렁 먹더라고요. 자기. 그러니까 야도 좀 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아니까 좀 마시더니만 쭉 보던 거야, 보이지.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집사람 눈 밝으니까 경비정은 이제 보면 이 사람 입장을 하면 내가 배 입장을 틀고 또 무슨 거 시꺼먼 것만 있으면 또 입장을 틀고. 근데 우리가 확신을 가진 건 뭐냐면 어차피 유관끼리 보면 우리 집사람이 눈이 더 좋은데다가 이민근대 보철병이 누가 눈이 초롱초롱해 보는 보철병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무슨 사모님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밖을? 오, 안 된다요. 오, 안 된다요. 뭐지, 이래. 그지? 그러니까 우리 배는 작고 그 배는 커요. 그러면 큰 게 우리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90%의 확률을 이제 봤어요. 일단. 그래서 경로를 보게 되면 1차로 집, 나산 출발해서 2차로 이제 청림도. 날이 어두워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순이도와 비역도 딱 가운데로 빠져나왔어요. 예면을 넘자마자 그냥 남아. 근데 그것 뚫고 딱 지나니까 그 안도의 숨이 나시고 우리 아들 막내가 이제 날 밟으니까 술에서 깼어요. 그 이제 나랑 이제 우리 마지가 이제 만세 하는 거 보고 수저 3파선 넘었나요? 하자면 그게 낮이 됐는데 섬이 딱 꼭대기부터 딱 보더라고. 안개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근데 수림이 아예 울창한 거야. 딱 보니까 아예 울창한 수림이 딱 나타나. 근데 북한의 섬들은 나무 한 대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일단 배 거기다 댔어요. 배 대고 올랐다가 밥을 해 먹으려고. 거기서? 밥을 해 먹으려고. 거기서? 좀 자수부터 하면 안 돼? 자수부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그랬냐면 거기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올라봤는데도 우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항구 안에 들어서 배 다 목매놓고 왜 노인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숭어를 이제 낚시 잡아서 이제 담고 있다가 그래서 저 사람은 물어봐야지 하는데 아와이 하고 턱 말하고 거기 북한에서 흔히 아와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할까 하다가 우리 조근와의 공작 씨한테 배운 그 언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여기가 어디입니까? 딱 해서 그랬더니 여기 뭐 옹진군 어쩌고 하는 거야. 옆에 우리 집사람이 헛절 놀라니까 어르신 여기가 어디입니까? 딱 해서 그랬더니 여기 뭐 옹진군 어쩌고 하는 거야. 옆에 우리 집사람이 헛절 놀라니까 옹기서 왔는데 더러운 옹기라고. 항해남도 옹기에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항해남도 항해남도 옹기에서 어저께 낮에 출발했는데 오늘 물어보고 옹진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정신 나갔어. 인천 옹진군인 거야. 우리가 바로. 사모님은 지구를 한 바퀴 돈지하신 거예요, 그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다고. 야, 둘째야, 다시 술 먹어라. 너 다시 술 먹어. 그래서 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북한이라고 말해야 될까? 조선에서 왔다고 말해야 될까? 하다가 저 북쪽에서 오는 길인데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연평도 또 그런. 안 먹어줘. 그래서 아니 그 위에요 했더니만 백령도? 백령도? 아니 그 위에요 했더니만 거긴 북한인데 또 그러는 거야. 이제 알았어. 그래서 저희 구단에 뭐 사람 보고 배 보고 사람 보고 와서 눈이 이만해 흐둥지려가지고 그래서 뭐 조금만 꺼내더니만 뭐라 하더라고요. 사모님 뭐래요? 이렇게 와서 이제 뭐 받고 이렇게 조사하면서 사모님 반응은 어떠세요? 아유, 그 사람 그 도착에서부터 나하고 말도 안 해. 너무 혼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사람 얼굴이 까만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섬에 땅에 올라가기 전에 섬에 들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물 남았다. 물 50리터 실었댔는데 하나도 안 먹었어. 그래서 남았어. 생수가. 들어갈까 봐.
생수.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아주 다 실수나 그래서 난도서 이민들한테 뭐 누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뭐 누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비닐 이제 빡빡 다 씻었어. 다 실수하고 이제 다 안 돼. 아이 집사람이 아무리 비닐 빡빡 씻는 꼰대이가 없어 앉는 거예요. 시꺼먼 게. 난 그 기간 그름인 줄 알았어 이게. 네. 근데 그게 하룻밤에 사람이 근데 하룻밤에 그렇게 까매질 수 있다는 다크서클. 다크서클이 여기서부터 된 게 이만큼. 여기까지 왔어. 그 빡빡 씻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빡빡 씻자 비늘 가지고 빡빡 야, 엄마가 지금 얼마나 눈을 쓰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한 두 달 갔어요. 이거 한 번 내려온 게. 한 두 달.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지고 그 마을 식당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가서 이제 밥 줘가지고 밥 먹는데 나는 미안하다고 우리 네 식구가 다 북한에서는 이제 네 식구가 우르르 한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실례지.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 배에 쌀이 있어. 쌀이 두 마대 있었어요. 두 마대하고 봤는데 제발 그거 내놓지 마요, 제발. 우리 배에 쌀이 쌌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그때 여기서 쌀 많이 올라갔어. 쌀마대 대한민국하고 썼어. 그게 다 있어. 우리가 준 걸 또 들고 간 거예요? 이삿짐속에 있었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해경이 이제 득달같이 달려와. 정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거 타고 이제 연안부도 들어왔죠. 환영합니다. 엄청 커. 이만갑을 목격하면서도 하면서도 조개길잡이라는 이름을 달고 오신 분은 처음 봤어요. 조개길잡이가 뭡니까? 한마디로 저기 길잡이라는 거는 한국어로 말하면 길 안내자?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이셨어요? 아니 윤설미 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황해도에 가보지는 못했었는데 황해도에 갔다 온 이모님이 그러는데 조개 길잡이라는 일을 하는 꽃집이들도 많이 한다고 그러셨어요. 조개 많이 나오는 곳을 이 사람들 따라가야 된대요. 낙해서. 길잡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청단군 18개 리에 7개의 리가 바다를 끼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그 리마다 조개 나오는 특성이 다 달라요. 보통 이 바다를 데리고는 가는데 그 조개 나오는 위치가 넓은 바다에서 나오는 데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들만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정수 씨는 조개잡이 길도 많이 하시고 네. 뭔가 굉장히 인간 내비게이션, 탈북 루트도 굉장히 막 해서 쉽게 다 오셨을 것 같은 센스 있게 막 잘할 것 느낌도 같은데. 있는데 어떠셨나요? 배로 타고 오면은 쉬운 걸 1200km라는 길을 돌아서 한국까지 왔어요. 1200km. 그러니까 원래 살았던 데로 황해도인 거죠? 황해남도 청단에서 만전일에서 나와가지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황해도 엄청 가까운데 한국까지? 남쪽에서 남포를 비롯해서 뭐 평성, 개천, 뭐 여덕, 맹산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1200km를 한 달을 걸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회사 기능공을 일했어요. 그래서 회사 70명 인원 중에 저 혼자 플라스틱 30mm, 70mm, 100mm간을 뽑는 기능공으로 있다 나니까 그때 2007년도, 8년도 이때가 양양도 삼지연해가 고양도 꾸리는 사업이 한창이었어요. 거기 들어간 상하수도관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국가에 직접 내려온 자세였어요. 이 회사 지배인이 사기사역서 다 팔아먹은 거예요, 저희가. 근데 국가보위부 검열이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백두산에 올라와야 될 물건이 안 오니까 검열이 붙다 나니까 이 지배인이 한 거를 몽땅 제가 한 거로 뭐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가보위부 일단 검열 붙으면 그러면 뭐 10년이 걸릴지 뭐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이부에서 덮쳐온 거예요, 집으로. 이야. 그래서 화장실 옷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뜨고 뛰었어요. 그래서 걸어가지고 사료까지 왔어요, 일단. 2박 3일을 걸어서. 아니 근데 그걸 굳이 걸어서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른 뭐 이동 수단이나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거예요? 남포까지 가는 도로는 있었으니까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때 제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매력내렸네. 일단 국가 당자금 빼돌린 죄로 이렇게 돼가지고 써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산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평균 3, 4일 굶는 거는 흔할 일이었고요. 그렇게 또 그때가 또 11월 달이어가지고 춥다 나니까 얇은 옷 한 벌 입은 상태였고 급하게 나오다 나니까 그래서 한 달을 걸어서 11월 17일 해령까지 가게 됐거든요. 동상이랑 이런 거는 안 걸리셨어요? 그걸 견디기 위해서 밤에 걸었어요. 낮에는 상을 건드리려고. 추운데 자면 동상 걸릴 수 있으니까 거꾸로 상태에서 빈속에 잠을 자면 못 일어나거든요. 맞아. 군대에서도 정찰중대에서 있다 나니까 그러네. 그걸 또 배워하기 때문에 거의 밤에만 걸었고 낮에는 햇빛 일부러 눈이 뜨거워도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잠을 잤어요. 산에서는 뭐 물이나 아니면 도토리, 뭐 밤 무뿌리, 배추뿌리 이런 거를 먹으면서 막 3, 4일씩. 정신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거의 같아요. 완전 서부대 작전했네. 진짜 잘 먹고 걸어도 20km 이상 걷기 힘들거든요, 사실. 40km, 10km 하러 걷는 게. 그 매일 마라톤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북한에도 이렇게 화전민식으로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이렇게 농사지며 사는 데가 있어요. 그치. 만나면 사정을 해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좀 밥을 한두 그릇 싸달라고 하면 싸줘요. 그걸 싼 날은 밤낮으로 걸어요, 잠을 안 자고. 그 기운에 가야 못 먹었을 때는 실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때는 2박 3일 안 자고 걸어요, 꼬박. 그래서 저희 지방하고 달리 맹산 여독점 오니까 벌써 소리가 오고 아침이면 살얼음이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기는 11월 2일, 3일쯤 되니까. 양동 맹산령을 걸어서 넘은 거예요. 네, 맹산, 대흥, 여독, 금야. 제가 걸어가던 길이거든요, 여기도. 어머나. 어머나. 수영석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독 이제 맹산 해가지고 그 길이 있는데 되게 험한 길이에요, 여기가. 땅떨어지가 그 밑에 안 보여 이게. 그래서 그걸 걸어가는 대낮에도 막 곰이 나오고 멧돼지가 출몰할 정도로 그렇게 무인지경이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가면 열대 수림처럼 나무가 많아요. 대낮에도 전지풀을 비칠 정도로 겨우 더워요. 완전 원시림이구나.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먹고 자는 거 이런 건 그렇다 치고 그 긴 여정 끝에 국경지대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거기가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두만강이나 뭐 그 강변이. 네. 해룡에 오니까 저는 국경지대는 연고가 없잖아요. 일단 강은 건너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브로커를 사서 건너고 했지만은 저는 브로커 살 돈도 없고 연고도 없다 나니까 아무것도 몰라 국경 정세를. 그래서 해룡에서 무턱대고 날이 어두울 때 걸었어요 밑으로. 그래서 원성 방향으로 한 2-3시간 정도 걸었는데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잠복처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데서 2시간을 뻗쳐서 엎드려가지고 그런데 담뱃불만 기다려온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이쪽에서 한 30-40m, 이쪽 30m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건넜어요. 확인을 하고 이제 담뱃불. 네. 담뱃불을 보고 여기는 잠복이 없구나 건넜는데 뭐 이상하게 공동묘지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가에도 묘지가 있구나 하고서는 머리가 좋으시네. 가는데 첩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땅굴처럼. 잠복 청구예요. 땅에 해놓고 이렇게 묘지처럼 해놓은 거.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거로 생각하고 벌써 1시간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인기척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총만 넣고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총창만 뺐어요. 총을 갖고 가면은 벌써 아니까. 잡혀도. 네, 그래서 총창만 빼고 들어섰어요 강판에. 그러니까 살얼음이 오른 거예요. 알몸에 옷을 벗어서 이렇게 들고 들어섰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음이니까. 밑에서 얼음을 원래 뗀 거예요 계속.
300m가량 되더라고요. 가운데는 좀 안 얼었는데 간역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나오니까 눈이 무릎까지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걸었어요. 산길을 타고. 연길에 가서 연길 경찰 들켜가지고 추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아파트 4층까지 올라가는데 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백 내에서 도망쳐왔고 한 번 잡혀 나갔댔고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4층 이 평지인 데서 경찰들은 총 들고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냥 무턱대 뛰어내렸어요. 바다가. 4층에서? 4층. 네. 뛰어내렸는데 일이 되려니까 그때 25돈 트럭이 와서 모래를 쏟고 있더라고요. 바다에. 근데 거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공사하는 거. 모래더미에서. 근데 죄송한데 이건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그거에 모래가 있어가지고 한 이만큼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그랬구나.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최악의 상황들이었잖아요, 다. 그 과정에서는 누구도 내가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크게 갖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도 어떤 희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제일 기억이 난 게 한 달 동안 걸으면서 생각난 게 노래 한 가지 노래만 부르며 났어요, 제가. 마이웨이.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샀어요. 마이웨이.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볼 것 없네.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 볼 것 없네.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곧 많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마이웨이. 잠깐만. 노래 감동이다. 저기 정정수 씨. 잘 맞아요. 지금 이 노래의 스토리를 맞춘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막 넘어지고 무릎 그리고 아주 멀리 1200km 어떻게 이렇게 다 맞췄어? 오, 기가 막히네. 정말 목숨 거실고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간 건데 그럼 중국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실내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배운 게 실내 인테리어여가지고요. 그걸 하다가 좀 우연찮게 사고로 한 손을 잘랐거든요, 전기톱에.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손이 있잖아. 아, 정말요? 새끼손가락 여기에만 남고 이렇게 잘라버려가지고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한 줄. 그리고 다시 붙인 건가? 지금 움직여요 이렇게? 네, 이거밖에. 가운데는 벌어져 있네요. 네, 이거는 이게 합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손가락에 어디서 힘이 안 들어가. 아, 그래도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정말 천만다행인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말하는 이거더라고요. 4만 원 내라. 그래야 수술 들어가는데 그 수술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가 국경절이 끼어 있었어요, 중국에. 10월 1일이 엄청 큰 명절이라 중국 다 쉬어요. 모든 다 문 닫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돈이 저도 4일 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손 다 썩는데. 네, 그래서 맞출 때 주사 하나가 150원이에요, 중국 돈으로. 그래서 맞추도 안 하고 마취 안 하갔다 했어요, 제가. 안 하갔더니 식염수를 갖다 그냥 닦는 거예요. 톱밥 다 씻어내고 장갑 다 뺏기고. 그래서 이틀, 3일 있었어요. 나와서 이 조선족 분이 집에 가서 매일 몇 끼 그냥 소고기하고 미역만 먹었어요. 피부충 때문에. 못 산다 했거든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1.7리터를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피를. 궁합이 안 된 채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네네. 그냥 제가 대패로 판자를 깎아서 제가 여기다 깁스를 했어요, 제 혼자서. 그래가지고 작은 병원에 가다가 이 붕대를 풀다가 이게 터졌어요, 혈관이. 그래서 큰 병원 가니까 잘라야 된대, 교사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입에 수건을 물고 생살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간호사도 뭐 기절에 쓰러지고 같이 갔던 아줌마도 쓰러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도 혼자서 그래도 처치하면서 걔가 2개월 동안 있다가 이 아는 조선족 이 여자애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국 브로커를 한국까지 무사히. 그러면 이 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원 때 1차 수술 받았고. 어디서요? 의정부 병원이요. 이게 늦었다고 안 그러던가요? 네, 이미 늦어서 정상으로 돌리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차 수술 받고 그리고 하나원 수료해서 가니까 돈이 한 3천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센터 선생님이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북한에서 왔고 가족도 없다. 수술 동의서 내가 다 하겠다. 죽어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동의하에 병원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주기로 하고 병원에서 모든 비용을 다 해가지고 4차례를 더 받았는데 12시간 이상씩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교수님은 눈이 풀려서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그걸 하다 나니까. 그래가지고 4번을 수술 다 끝내고 났는데 여기서 허벅지에서 이식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여기 인대 끊어서 또 이자가 인대 옮겨 붙이고. 아예 쓸 수 없는 손이었군요. 이미 9개월 동안을 제가 혼자서 이식하고 살다 나니까 모두 다 올라가 있었어요, 인대가. 신경이 다 죽어 있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만져도 감각이 없었거든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지손가락은 다 못 살렸는데 좀 불편하면은 다음번에 한번 더 찾아오라고 마저 해줘갔다고. 교수님 성함은 아세요? 소유준 교수님이고요. 이건 진짜 감사하다고 여기다 꼭 얘기하죠. 이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찾아갔고 혼자 뭐 간다 하는 게 벌써 7년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네, 교수님 덕분으로 이렇게 손도 무사히 쓸 수 있게 됐고 또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다 잘 됐거든요. 언제 한번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내를 포대기에 업은 남편 전영철 씨 가족을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아내를 이렇게 업은 압록강을 건고 라오스 산을 4시간 넘어 넘은 저 남편 전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등에 업혀서 강을 넘은 아내 이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먹동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딸 전효선입니다. 물론 뭐 아내분께서 너무 날씬하셔서 안 무겁겠지만 예. 안 해요. 저 이렇게 하고 태국을 넘었거든요. 그러세요? 예, 라오스 선을 남편이 이렇게 업고 건넜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시겠네. 네네. 이걸로 아직도 안 버리고 가지고 계세요? 네. 못 버리죠. 저희들 이 포대기 없으면 산도 넘기 힘들고 강도 건너기 힘들었겠는데 이 포대기 우리 죽을 때까지 가보러 건사하고 있자고 해요. 소개밖에 안 해드렸는데 벌써 많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눈물이 날려버려서 너무 보기 좋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나게 된 겁니까? 저희는요, 북한에서 몸이 불편하니까 일도 못 다니고 집에서 매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3살 먹으면서 중매로 해서 저희 남편 6살 아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6살 아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6살 아래예요? 연하구나. 6살? 네. 6살 아래. 네.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하셨어요? 저희 남편 만나서 20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20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네? 한 달도 안 돼서? 네. 소녀 소리 같은 거 아니야? 성격 급하다야. 아니 처음에 그러면 갔더니 몸이 불편하셨잖아요. 네. 아내께서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저에게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줄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조선아, 아버지가 너무 달달해. 네, 저렇게 천사 같은 남편을 만났잖아요. 네. 혼자 사시다가 네.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동안 못 느꼈던. 저는 남편 만나기 전에는 먹발을 짚고 바깥에도 자주 못 나갔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어머, 세상에. 지금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제일 안타까운 건 명절날이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나들이도 가고 하는데 저 혼자만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 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다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왜 그럼요. 불그릇 똑같은 사람인데. 네, 내가 왜 불그릇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했던데 남편을 만나서 내가 못 가보던 것을 남편이 다 데리고 업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만난 다음엔 내 이젠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저희 생활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네. 이제 움직이는 게 좀 불편했을 때니까. 기저귀 가는 거는 제가 글쎄 다리 못 쓰니까 손은 쓰니까 제가 다 했는데 전 우리 딸 키우면서 한 번도 업어 못 봤어요. 아빠가 다 업었어요. 업어 키우신 게 아빠예요. 아빠예요? 효선이 그거 알고 있었어요? 네. 어때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까지 아빠가 근데 이게 이렇게 화목했던 가족이 탈북을 네. 한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저희가 탈북하게 된 것은 저희 매대에서 이렇게 위해성을 가져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위해성을 가져간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남편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남편 보고라도 돈 좀 달라자 하고 찾았는데 그 남편이 저한테 안 오고 남편인데 가서 싸움 붙은 거예요. 질 것 같으니까 자기 집에 뛰들어가서 이만한 새막대기 갖고 와서 남편을 치는 거예요. 남편 딱 치고 그 다음 날 챙기 내가 팔 끊어졌어요. 부러졌구나. 네, 팔 부러져서 수술 받고 보름 만인가 퇴원했는데 병원에 그 법에다 제기했는데 그쪽 가족에서 법에다 돈을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 사람들 가두간데도 나를 지금 내가 목발 짚었으니까 내 절로 넘어져서 지절로 팔 끊어졌다는 거예요. 썩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 썩은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잘했어. 그냥 잘했어. 그렇지만 제 다리 붉으니까 저는 가자고 생각 못 했거든요. 딸만 먼저 보내자고 했댔어요. 근데 저희가 아는 분이 딸 혼자 보내려면 보내지 말라. 가슴에서 자식을 떼는 부모의 심정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그렇지.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더라도 딸을 옆에서 가지고 있어라. 같이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기 시작하고 결심하고 남편이 저를 얻고 가겠다는 집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가자 하는 이 용기에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고 우리 세 명이 토론했어요. 어떻게 강을 건널까. 우리 남편이 나를 얻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재야 되는데 어떻게 딸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애기 포단을 하자. 이제 나를 얻고 왔던 이 포단을 남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장마당에 가서 이걸 수선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옥구수 강을 넘어서 왔어요. 이게 혹시 딴 사람이 눈치챌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포대기를 산다고 그러면 뻔히 하는 사람일 텐데. 그렇죠. 그래 아내분이 이제 지금 팔을 다쳤으니까 이 병원이랑 가게 되니까 제가 업고를 다녀야 되니까 집이 병원에서부터 엄청 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기 포단을 해달라. 아내가 팔을 다쳤으니까 치료받으려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어른용으로 만들어달라 하고 제가 수선했거든요. 압록강 물살이 세죠? 네, 물살은 세고 허리까지 치거든요. 오직 이 길을 가야만이 살아야 된다는 이제 백제 혁명 정신으로 그죠. 또 백제. 네. 그놈의 백제. 말씀은 백제 혁명 정신이지만 사실은 이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딸은 아빠 손을 잡고 밤에 걷는데 진짜 또 내려가면 어떡하나 그 걱정도 하고 엄마를 업고 가는 게 그렇게 진짜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생겼어요. 아홉 살 넘을 때 저는 그저 북한산만큼 생각했거든요. 그저 제 아내분이 이제 팔에 다쳐서 기부술까지 하고 아홉 산을 4시간 동안 남아 올라가니까 엄청 올라갈 때는 힘이 빠졌죠. 근데
좀 시원하다니까 내려갈 때는 그 올라갈 때보다 4배로 2배로 아마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아라우스 산에는 참대나무가 많은 거예요. 맞아. 참대나무가 많으니까 참대나무들은 다 습지대니까 신발이 잘 붙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엄청 넘어지고 아이고. 제가 넘어져도 엄청 단데 안에 보면 팔까지 아프니까 이제 엄청 미안하고 그래서 그 미안한 감을 많이 내시하고 아니 진짜 착하시다. 미안하다고. 미안한 생각을 지금. 야. 내려오면서 아마 10번은 넘어졌을 거예요. 안 넘어지자고 해도 발이 미끄러우면 그러니까.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앉으면 제가 엉덩이를 찢거든요. 그러면 브로커들이 와서 일으켜주고 우리 사람들이 다 일으켜줬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저를 얻고도 그 북한 분들을 같이 산을 넘었는데 그물들보다 더 빨리 걷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를 업은 자기가 늦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더 땀을 흘리면서 더 빨리 걷는 거예요. 라오스가 왜 더 위험하냐면 비가 이렇게 하루에도 막 한 6번, 7번씩 막 왔다가 갔다가 해요. 해 떴다가 막 이렇게 또 비 왔다 그러면 그 땅이 미끄러지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6시간 라오스 산을 넘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짐 지고 그냥 쭉 이렇게 썰매 타듯이 미끄러져요. 막 이 땅이 미끄러지면.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아기가 있다거나 할머니가 있다거나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막 눈치 줘요. 빨리 걷게 하라 그러고. 맞아. 뒤처지지 말라 그러고. 그럼 또 브로커들은 또 시간을 맞춰놨으니까 그 시간 맞춘다고 막 몰아쳐요. 막 양떼같이 몰아치거든요. 아빠는 땀 흘리시면서 넘어질 때 내가 진짜 일으켜 드리면서 아 나도 조금만 좀 더 컸으면 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국에 오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저를 위해서 오는 건데 너무 길이 힘들고 하니까 진짜 제가 너무 남편을 잘 만났고 딸을 남들이 가장 이쁘다고 하는 딸을 듣고 이 살기 좋은 남한에 왔으니까 저한테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분의 스펙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북한 고위급 탈북 외교관 태영호 공사와 평양 외국어 학원 동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서 북한의 2인자 최룡해까지 상위 1%만 간다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나 아니에요? 완전 탑을 내버리네요. 이게 끝이 아니고 극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주어진다는 해외 유학의 기회까지 손에 넣었어요. 유학파 탈북 엘리트 김준혁 씨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희도 TV에서밖에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못 봤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네요. 아니 사실 김일성 종합대학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같은 학교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준혁 씨의 집안도 약간 평범한 집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었던 최태복 비서랑 친구. 알아요, 알지. 친구 사이고요. 대박이다. 저희 아버지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한 38호실 산하에서 또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셨고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면서 많은 또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잘 살았죠. 굉장히 잘 살았고 뭐 부러운 것 없이 굉장히 뭔가 살았는데 항상 저는 의문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못 살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학을 나가서 인터넷을 하게 되면서 또 혹은 제가 한국 학생들이랑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2010년 크리스마스 때 유학생들끼리 놀러 갔었거든요. 우리끼리 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라고 갔었는데 이제 갔던 곳이 그 스케이트장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중국의 어린 애들이 부모님들 손을 잡고 굉장히 행복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 보는데 막 이 시간대 같은 나이 또래 우리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 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왜 우리 애들은 그러지 못할까. 근데 그게 한 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막 소리내서 우니까 친구들이 놀랐던 거죠. 왜 이 깊은 날 왜 우냐고. 그냥 저는 정말 내지르듯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분명 잘못된 거다. 우리 봐라. 우리 지금 여기서 크리스마스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칵테일 마시고 있는데 이 시간대에 우리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은 군대에서 10년 동안 청춘을 썩고 있고 누군가는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뭐가 잘나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과연 이게 우리가 주어진 삶이냐, 이게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냐라고 얘기를 꺼냈고 그걸 바꾸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정말 한 30분 동안 이걸 다 쏟아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그런 식으로 설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말을 들으면 원래 신고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놀랬어요, 사실은. 너 많이 취했냐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다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굉장히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우리가 여기서 유학을 마치고 들어가면 다 한 자리씩 할 사람들이고 북한은 실권을 쥘 사람들 아니냐. 때를 기다리고 우리한테 정말 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바꾸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 진심이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다음부터 무슨 활동 같은 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그럼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체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공부부터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때 비밀 독서회를 만들었었거든요. 일단 공부를 하자. 제가 당시 한국 친구들이 저한테 추천해줬던 책이 되게 많았어요. 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나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굉장히 그 사회를 이해하고 국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원서들을 왕징이라는 한인타운에 가서 구입을 해서 그것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 상위에 이제 베스트셀러들이 있잖아요. 정치 관련 베스트셀러들은 다 구입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거 서랍에 넣어놓으면 가끔씩 조사하고 이럴 때 걸리고. 저희는 그런 것들 따질 게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토요일마다 대사관에 모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생활총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총화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끼리 이제 밥을 먹고 다른 비밀스러운 장소로 이동해서 너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왜 여기서 이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김일성 종합대학 정도 다니면 국가론 정도는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론은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새로운 대안이 있다는 걸 보았을 때 대안과 우리가 원래 경험했던 체제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이게 괜찮은 거예요. 대안은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대안 공부를 안 시키는 겁니다. 오로지 이것만 있다라고 세뇌 교육을 시켜야 사람들이 아 이게 최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시했을 경우 사람들은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읽고 어떤 걸 느꼈어요, 그럼? 그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독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사회라는 건 무엇이고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이 할 일은 무엇이고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정말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그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비밀단체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유엔하고 우리나라 그 언론사에 편지를 쓴 그것도 그 비밀 독서의 활동의 하나였나요? 네. 처음에는 저희는 책만 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유학생들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가 있다라는 걸 알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외부에도 북한에서 이런 개혁을 꿈꾸고 있는 세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함께 뭔가 북한을 압박하면은 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 그러면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진짜 엘리트의 반란이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반대하고 너무나 잔인한 독재 체제를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울분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뭉쳐야겠죠. 몇 안 되는 권력의 위장자들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만가에든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 것 같고 이만가 이야. 방송을 통해서는. 대단하다. 그리고 저 아까 그 편지를 보면서 당시 저 편지를 쓸 때의 그 심정이 떠올라가지고 좀 먹먹하기도 했었는데. 눈물 났어. 와, 다시 보이네. 오. 사실 저걸 쓸 때 그 당시가 한 저녁 9시쯤 됐었고 그 모든 게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막 펑펑 울면서 저거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근데 본인 소개를 자세하게 한 거예요? 앞에 시작할 때? 네, 이제 유학을 다니는 북한의 학생이고 그리고 중국에 나와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뭐 어디서 공부한다는 얘기를 안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 어떤 북한 체제에 대한 울분이나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세계에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언론사와 접촉을 했었고 유엔에도 편지를 보내고 했었습니다. 너무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김정일 사망 당시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사실 그때서부터 이제 저희가 조금 꼬리가 밟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유학생활 중이었어요? 네, 김정일 사망했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저는. 천만년 역사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처럼 쓰라린 고통 겪은 적 있었더냐. 그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그 다음 수업을 빠져나와가지고 네. 야 김정일 죽었대. 우리 파티하자. 야 김정일 죽었대. 우리 파티하자. 드디어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뭐 파티하자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진짜 소리 질렀어요. 나가면서 야 김정일 죽었대 이러면서 막 엄청 소리 질렀거든요. 조문 끝나자마자 저희는 뒷문으로 빠져가가지고 참 겁도 없었어요 그때는. 대사관에서 한 3블럭, 4블럭 정도 떨어진 칵테일 바를 가서 거기다 하루 종일 예약을 했거든요. 오늘 마시고 죽자라는 생각. 와, 축제네 완전. 저희 엄청 그때 막 건배하면서 막 이제 우리가 진짜 뭔가 할 수 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보다 빨리 왔다 이러면서 엄청 그때 기뻐했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뭐 소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특별한 조치가 없었나요? 당시 북한도 전혀 그 부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소환보다는 일단 각국의 대사관들에 집결을 해서 사상 교육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이어서 북한 보위부에서 보위원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에만 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버스 2대 정도가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꽉 차 있었거든요. 유학생들 사상적으로 이탈하는 걸 막으라라는 임무를 띄고 나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때 분위기가 되게 쏠쏠했어요. 진짜 예견을 했네 진짜. 그 상황에 파티를 했으니 근데 안 걸렸어요? 파티한 거 안 걸렸어요? 사실 그게 걸렸어요. 어머 어떡해. 걸렸다고? 저희도 어떻게 걸리는지는 몰라요. 와. 근데 북경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으로 온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독서회 활동을 한 1년 정도 가까이 했잖아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언론에 이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뭐 여기저기 투소를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꼬리가 밟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위부에서도 이거 주시하고 있었고 뭔가 움직임이 수상한데 이제 그 김정일이 죽었는데 갑자기 유학생들 몇 명이 파티를 했다더라라는 정보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엄청 그때부터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준혁 씨가 그 당시에 비밀 독서의 주동자였는데 네. 더 위험했겠네요? 일단은 1월 말쯤에 북경 바로 옆에 있는 티엔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가 먼저 불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보위부가 갑작스럽게 기숙사를 들어와서 우리 뭐 가방 검열이라고 그런 걸 하거든요. 가방 검열을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우리가 읽던 국가론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돌려 읽다 보니까 밑줄을 엄청 많이 그었어요. 어머 어떡해. 막 누군가는 뭐 빨간 펜으로 했고 그 책이 걸리는 바람에 이제 그 친구는 소환됐고 우리 모두 그 다음부터는 엄청 긴장을 했죠. 이거 소환되는 이유를 얘기 안 해주고 들어갔거든요. 그냥 갑작스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지 뭐 이러면서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비자 연장 관련해서 너한테 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 들어오래요. 심심하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기숙사를 옮겼거든요, 몰래. 그러니까 원래 살던 기숙사는 대사관에 보고를 했었어요. 어디 몇 동 몇 호라고.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해서 혼자서 몰래 옮기고 그걸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대사관에서 제 기숙사를 들어갔겠죠. 근데 없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어디냐라고 해서 기숙사인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러더니 그 비자 문제 있으니까 좀 들어와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비자를 갱신을 했거든요. 아, 지금 잡아가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리고 대사관이 비자에 관여를 못하고 대학 당국이랑 같이 비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 이거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느낌이 왔네. 내 기숙사에 들어가 오싹하네.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얘 어디 있나 알아보려고 이러는가 보다 해가지고 아 알았다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5시까지 들어가겠다고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부셨죠. 잘했다. 유심칩을 뽑고 부시고 이제 그 길로 탈북한 거예요? 그 길로 사진을 어떻게 챙길 상황도 없었고 그냥 옷 몇 개, 겨울이니까 패딩 몇 개, 그리고 그 뭐 읽던 책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죠.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네. 당시 그 북경대 기숙사 근처에 다 보이부가 깔려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커튼 이렇게 보고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그래, 막 실례. 바로 이제 정문에서 택시를 타가지고 한인천까지 쭉 바로 왔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제가 저 혼자 가던 그 투소 보낼 때 쓰던 PC방을 갔죠. 네. 근데 저랑 엄청 친했거든요.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북한 있는 거 알지 않느냐. 나 한국 가고 싶은데 묵을 곳이 없으니까 여기 좀 있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그 알바생들이 묵는 공간이 있는데 알바들 다 내보내고 너 여기서 그냥 있어라 있을 만큼 감사하다. 라고 해서 거기서 그때부터 한 20일? 한 3주 가까이 거기서 이 아저씨가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또? 좀 믿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주면 진짜 막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 라면 계속 먹고 샤워는 그 화장실에서 샤워보다 머리만 감고 막 이러면서 한 40위안밖에 없었거든요. 남은 돈이. 어떡해. 네,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배는 고픈 거예요. 이제 정말 자포자기했어요. 그래 이대로 죽으면 죽는가 보다. 그래도 난 절대로 북한은 안 돌아갈 거다라는 그렇지, 생각. 돌아가면 안 되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피자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 한 두세 테이블 앞에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한국인은 한국인스럽잖아요. 가서 북한에서 온 유학생인데 한국으로 가고 싶다. 근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솔직히 인재상종으로 좀 도와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막 생각나는 말을 다 뱉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두 분, 한 명은 되게 웃으시고 한 명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북한 유학생이냐라고 해서 난 북한 유학생이다라고 하니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그분이 그때부터 쭉 마련을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몇 년 전에 동북삼성 일대에서 탈북민들을 도와주시던 그 한국인 목사님이신 거예요. 소름 돋았어 지금. 제대로 만났네. 와, 진짜 하늘이 어디 그 도왔다. 피자 가게에서 진짜 하늘이 도왔어. 이 탈북 과정의 루트를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정보기관들이랑 연결을 시켜줬어요, 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리러 왔죠, 저를 직접. 근데 공항까지만 가고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신분 노출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공항에 유학생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한참 이제 북송하니까. 네, 유학생들 그리고 누가 봐도 북한 보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 이거 소장일장 안 달고 있어요, 다. 근데 저는 대사관에서 맨날 봤으니까 누군지 알잖아요, 대충. 와 이거 어떡하냐. 나중에 그 후배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사라진 다음에 모든 유학생들을 다 그 심지어 천진에 있던 유학생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뭐 3명, 4명 조를 모아서 버스터미널, 공항, 한국 대사관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준혁 씨 잡으려고? 네. 너무 오싹고. 그래서 그런 사태에 대비를 해서 좀 염색을 했고 옷도 다 새로운 옷으로 입었고 안경도 쓰고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스쳤어요, 그냥 이렇게. 어머머머.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스쳤어요, 그냥 이렇게. 어머머머. 네, 최대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걸었고. 진짜 멘탈이 강해. 근데 그 혼자니까 체크인하고 뭐 티켓은 다 예약되어 있지만 체크인하는 과정이 너무 떨어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떨면서 안 돼. 어디 가시냐라고 해서 떨려. 저 서울 간다. 최대한 그 안 되는 사투리로 얘기를 하고 그 출국장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그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제 옆으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뭐야?
옆에서 이렇게 그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제 옆으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뭐야? 누구세요? 이러니까 김민호 씨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러고. 진짜로? 김민호 씨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러고. 야. 007 작전이네 완전. 그 목사님이 부탁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미 다 루트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와. 루트가 짜여져 있는 그분도 거야? 단체 관광객 한 명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순간 손 잡았을 때 고이브한테 잡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겠네요. 진짜 그 오금이 저린다라는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름도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겐준에서 도와주러 온 사람이다. 그냥 여기 대열에 끼세요라고 해서 전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근데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끼워가지고 수국장 들어갈 때 이제 그 사람들 뒤에 이렇게 해서 짐 올려놓고 이런 과정도 다 도와주시고 해서 많아. 야. 와, 진짜 영화네, 영화. 정말 영화. 너무 고맙다. 준혁 씨가 여기서 또 하나 최초로 공개해 주실 게 있다고. 뭐가 또 있지? 방송을 출연하면서 사실은 가명을 썼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스스로 그 제 본명을 한번 공개할까 합니다. 우리 공개해요. 제 본명은 금혁입니다. 김금영. 불편함이 몇 가지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왜 공개하셨어요? 저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 이름이 가짜일 때 과연 얼마나 그 신빙성이 있을까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정당당해지고 싶었어요. 내가 왜 숨어야 되느냐. 나를 위협하고 싶으면 위협을 해라. 하지만 나는 숨지 않을 거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우, 대단하네. I must speak out for the people at home who had no freedom. That's why I'm here in this microphone. North Korea is not Kim Jong-un. North Korea is not nuclear. North Korea is people as like as us.